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미션이 있죠. 네,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인류의 오랜 절망이었던 알츠하이머를 진정으로 예방하고 치료하는 시대가 드디어 열린 것일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ADC나 비만 치료제, 또 AI 신약 개발처럼 지금 바이오 산업 판도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메가 트렌드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해독해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들은 뭐랄까 단순히 어떤 신약이 개발됐다 이런 단편적인 뉴스 헤드라인에 머물지 않습니다. 네, 훨씬 더 큰 이야기죠. 그쵸? 이 과학적 성과들이 인류의 의료 패러다임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지 그 이면에 있는 왜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료가 방대한 만큼 극복해야 할 한계점까지 입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한꺼번에 벗겨보죠. 최근에 중앙일보랑 KNN을 통해서 엄청 대대적으로 보도된 내용이 하나 있잖아요. 아, 그 경상국립대 연구팀 발표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김명옥 교수팀이 세계 최초로 알츠하이머병 예방과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차세대 백신을 개발했다는 소식인데요. 네. 통계를 보면 이게 왜 우리한테 절박한 현실인지 확 와닿거든요. 2021년 기준으로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명 중 1명, 그러니까 84만 명 이상이 치매 환자란 말이죠. 엄청난 숫자죠. 게다가 전 세계 치매 환자의 70에서 80%가 알츠하이머성이고요. 그러니까요. 당장 우리 사회의 제일 절박한 보건 문제인데 약학정보원 자료를 보니까 이번 백신이 기존 치료법이랑 작용 기전에서 엄청 명확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기존 방식과 완전히 결이 다르다는 거죠. 기존에는 주로 뇌에 쌓이는 독성 단백질, 그 아밀로이드 베타 찌꺼기를 치우려고 밖에서 만든 항체를 피 속으로 직접 쏴주는 수동 면역 방식을 썼잖아요. 맞습니다. 반면에 이번 백신은 환자 본인의 면역체계, 특히 B세포를 자극해서 스스로 항체를 만들어내게 하는 능동 면역 방식입니다. 이른바 에피토프 백신이라는 건데요. 스스로 항체를 만든다. 이게 진짜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엄청난 차이죠. 기존 수동 면역 방식은 그러니까 외부 항체를 주입하는 건 한 번 맞을 때마다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깨지거든요. 네, 약값이 진짜 비싸다고 들었어요. 돈도 돈이지만 더 큰 문제는 부작용입니다. 뇌혈관 부종이나 미세출혈 같은 뇌 염증 반응이 꽤 높게 나타나요. 뇌혈관에 무리가 가는군요. 네, 항체가 뇌의 보호막인 혈뇌장벽을 뚫고 들어가서 한꺼번에 독성 단백질이랑 결합하다 보니까 물리적인 타격을 주는 거죠. 근데 이번 능동면역 백신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몸이 스스로 아밀로이드 베타의 특정 부위, 즉 에피토프를 외부 침입자로 인식하게 훈련을 시키는 개념이거든요. 훈련을 시켜서 알아서 싸우게 만든다. 맞아요. 체내에서 자연스럽게 항체 농도가 조절되니까 그런 극심한 부작용을 피할 수 있고 또 치료뿐만 아니라 발병 전에 예방 목적으로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백신 안전성 높이려고 구조를 설계한 부분도 되게 눈에 띄더라고요. 네, 두 가지 단백질을 썼죠. 네, 항원으로 쓰는 단백질 조각이 너무 작으면 우리 면역계가 적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나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무시해버리죠. 그래서 연구팀이 면역 반응은 확 끌어올리면서 독성은 줄이려고 OBA랑 KLH라는 두 가지 특수 단백질을 결합했더라고요. 네, 아주 똑똑한 접근입니다. OBA는 계란 흰자에서 추출한 단백질이고 KLH는 구멍사과 쪽에서 추출한 건데 둘 다 면역학에서 엄청 널리 쓰이는 안전한 운반체거든요. 아, 운반체. 네, 이 거대한 단백질에다가 아밀로이드 조각을 딱 붙여서 우리 몸의 B세포랑 T세포한테 여기에 적이 있다 하고 강력하게 경고등을 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와, 진짜 인체 시스템을 해킹하는 느낌이네요. 일단 생주를 대상으로 한 동물 실험이긴 하지만 투여하고 나서 기억력이랑 인지 기능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데이터는 진짜 고무적이거든요. 네, 결과 자체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 매체 보도를 쫙 교차 검증하다 보니까 되게 흥미로운 간극이 하나 있더라고요. 항체가 얼마나 오래 유지되느냐에 대한 설명이 좀 엇갈립니다. 아, 저희가 과학 뉴스 분석할 때 텍스트 이면의 맥락을 읽어내야 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를 짚으셨네요. 네, KNN 방송 보도에서는 이 백신을 평생 4번 정도 투여하면 그 효과가 평생 갈 수 있다. 이렇게 엄청 희망적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중앙일보 기사는 달랐죠. 맞아요. 중앙일보 기사에서는 연구팀 발언을 더 구체적으로 인용해서 2회 접종으로 최소 6에서 9개월 이상 항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이렇게 보도를 했단 말이죠. 사실 평생이랑 6에서 9개월은 임상적으로 완전히 아예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건가요? 이 데이터가 지금 생쥐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험용 쥐의 평균 수명이 길어봐야 2년 남짓이거든요. 아, 쥐 수명이 짧으니까. 네, 쥐한테 6개월 동안 항체가 유지됐다는 건 쥐의 생애 주기로 치면 수명의 상당 부분, 즉 거의 평생에 가까운 기간을 의미할 수 있는 거죠. 아하, 그걸 사람의 시간표에 그대로 1대1로 대입해버렸군요. 맞습니다. 사람한테 평생, 4번 투여로 평생 면역이 된다고 단정 짓는 건 대중을 향한 다소 과도한 단순화일 수 있어요. 실제로 사람 몸에서 몇 년간 지속될지는 장기 임상 추적 관찰을 해봐야만 아는 거니까요. 상용화 시기에 대해서도 전문가들 시각이 엇갈리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연구팀은 네덜란드 마스트리트 대학이랑 공동 연구 중이라면서 상용화까지 한 5년 예상한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의료계 현상의 시각은 훨씬 보수적이죠. 네, 중앙일보 기사에 나온 서울의 한 의대 교수님은 작동 방식은 참신한데 아직 인간한테 투여한 데이터가 아예 없다. 동물 실험이 인간 임상으로 직결되는 비율이 극히 낮으니까 상용화까지는 훨씬 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 평하셨더라고요. 청취자 여러분도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동물에서 효과가 입증됐다고 끝이 아니라 인간을 대상으로 한 1상, 2상, 3상이라는 지난한 산을 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치매 치료제가 왜 이렇게 만들기 어려운 걸까요? 이걸 좀 더 큰 그림이랑 연결해보면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의료 패러다임의 역사적 변곡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역사적 변곡점이요? 네, 과거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썼던 도네페질 같은 약들은 뇌 신경 전달물질 분해를 막아서 인지 기능 저하 속도를 아주 살짝 늦춰주는 그냥 증상 완화제에 불과했거든요. 병 자체를 멈추게 하는 건 아니었죠. 네, 그런데 지금 글로벌 제약업계의 시선은 병의 근본 원인을 타격하는 질병 조절 치료제, 즉 DMT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약학정보원 자료 보면 현재 등록된 치매 임상 파이프라인의 무려 83.2%가 이 DMT 계열이에요. 인류가 드디어 뇌 질환의 근원에 직접 물리적인 타격을 가하기 시작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그 근본 원인을 조준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시행착오가 있었잖아요. 2021년에 그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바이오젠의 아두카누맙, 상품명 아두헬름 사태가 대표적이고요. 18년 만에 나온 신약이라고 시장이 엄청 환호했었죠. 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연간 수천만 원씩 드는데 인지 기능 개선 효과는 미미하고 무엇보다 환자의 40%에서 뇌가 붓거나 미세출혈이 생기는 ARA 부작용이 생겼잖아요. 결국 유럽의약품청에서는 승인을 거절했고 바이오젠 스스로도 최근에 판권을 포기해버렸죠. 아밀로이드 플라크라는 굳은 찌꺼기를 무리하게 녹이려다가 뇌혈관에 과부하가 걸린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뼈아픈 교훈이 돼서 다음 스텝을 밟게 해줬어요. 하나증권 자료를 보면 그 이후에 나온 에자이와 바이오젠의 후속약물 레카네맙은 표적을 살짝 바꿨거든요. 아, 레캠비라는 상품명으로 정식 허가받은 그 약이요? 네, 이미 딱딱하게 굳어버린 플라크 자체를 억지로 깨부수는 대신에 플라크로 뭉치기 직전 단계인 프로토피브릴을 타겟팅하는 방식으로 바꾼 겁니다. 뭉치기 직전을 노린다? 네, 그러니까 치명적인 AR-바이의 부작용을 10% 수준으로 확 낮추는 데 성공했고 FDA 정식 허가까지 받아낸 거죠.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흐름이 또 있습니다. 어떤 흐름이죠? 그동안 과학계가 오직 아밀로이드 베타 하나에만 꽂혀서 수백조 원을 쓰고 엄청 실패를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는 아밀로이드가 아니라 다른 원인, 특히 타우 단백질로 시선이 급격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팜리뷰 자료에서도 그 타우 단백질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아밀로이드 베타가 세포 바깥에 쌓이는 쓰레기라면 타우 단백질은 세포 내부의 붕괴를 유발하는 주범이라고요. 정확합니다. 뇌세포 안에 영양분을 나르는 미세소관이라는 철도망이 있는데 타우 단백질이 원래 이 철도망이 안 무너지게 나사처럼 꽉 조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근데 치매에 걸리면 이 타우가 비정상적으로 과인산화되면서 지들끼리 엉켜버려요. 나사가 풀려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나사가 풀리니까 세포 내 철도망이 붕괴되고 결국 신경세포가 굶어 죽는 겁니다. 내부 붕괴를 안 막으면 바깥의 쓰레기만 치운다고 병이 낫질 않아요. 자료에 나온 AAD101이라는 백신이 바로 그 엉킨 타우를 노리는 거잖아요. 임상 이상 결과에서 경증 환자 신경 퇴행성 변화를 무려 58%나 감소시켰다는데 데이터가 진짜 놀랍더라고요. 네, 밖에서 청소도 하고 안에서 굴경 무너지는 것도 막는 투트랙 전략이 이제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와, 진짜 흥미로워지는 게 이 약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단순히 단백질 제거에만 머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시야가 뇌를 넘어서 몸 전체의 생태계로 확장되고 있죠. 장 건강이 치매랑 직결된다는 장, 뇌, 축 이론도 활발히 연구 중이고요. 아, 중국에서 승인받았던 GV971이라는 약이 해조류 추출물로 장내 미생물 조절해서 뇌 염증 가라앉히는 기전이었죠. 네, 그리고 뇌 속 청소부 세포인 미세악교세포의 염증을 통제하려는 시도나 아예 줄기세포를 넣어서 손상된 뇌세포를 재생시키는 방식까지 온갖 병태생리학적 가설이 지금 글로벌 임상시험대 위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 치열한 전장에서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 활약도 꽤 탄탄하던데요. 아까 말씀하신 줄기세포 기반으로는 차바이오텍이 임상 중이고요. 아리바이오 사례도 주목할 만하죠. 네, 다중표적 접근법 쓰는 AR1001이라는 물질이요. 신경세포 생존도 돕고 독성도 제거하는데 심지어 매일 먹기 편한 알약 형태로 지금 글로벌 임상 3상 중이잖아요. 주사가 아니라 먹는 약이라는 게 엄청난 메리트죠. 그 외에도 유바이오로직스는 아밀로이드랑 타우 동시에 노리는 오중 항체 백신 연구하고 있고 셀트리온은 기존 먹는 치매약을 몸에 붙이는 패치 형태로 만들어서 상용화에 성공했고요. 하나증권 전망 보니까 이런 다각적인 시도들이 터지면서 치매 치료제 시장이 2050년엔 26조 원 규모로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 치매 치료제는 지금 바이오 산업을 관통하는 메가 트렌드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현재 전 세계 제약업계 지형을 완전히 뒤흔드는 세 가지 거대한 물결이 있거든요. 비만 치료제, ADC, 그리고 AI 신약 개발이죠. 맞습니다. 먼저 비만 치료제 시장부터 보면 성장세가 경이로울 지경입니다. 과거엔 비만이 그냥 개인 의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만성 질환으로 완전히 규정이 바뀌었잖아요.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삭센다랑 위고비가 그 인식을 완전히 바꿔놨죠. 이 약들은 GLP-1 유사체라는 기전을 쓰는데 원래 우리가 밥 먹으면 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이거든요. 뇌에다 배부르다 신호보내고 위장 운동 늦추는 역할이요. 그걸 약으로 만들어서 계속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거군요. 네, 위장이 비워지는 속도가 느려지니까 억지로 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체중이 15에서 20%씩 쑥쑥 빠지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유명인들이 쓰면서 완전 풍기 현상까지 났었잖아요. 노보노디스크 주가가 최근 5년 새 400% 넘게 오르면서 유럽 시가총액 1위까지 찍었고요. 일라이릴리도 질세라 더 강력한 잽바운드를 내놓고 전면전 중이죠. 2030년에 이 시장이 130조 원 규모로 커질 거라고 합니다. 130조 원이요? 그냥 미용 목적을 넘어서 당뇨나 심혈관 질환 위험까지 낮춰주는 대사 통제 영역이라 그런가 봐요. 국내에서도 한미아쿰이나 인벤티지랩 같은 기업들이 장기 지속형 기술로 막 참전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트렌드, 항체 약물 접합체, 바로 ADC를 살펴볼까요? 이건 표적 항암 치료를 한 차원 진화시킨 기술입니다. 구매 항암제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옛날 화학 항암제는 완전 융단 폭격이잖아요. 정상세포까지 다 부수니까 머리 빠지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ADC는 항체랑 화학약물의 장점만 합친 스마트 유도미사일이더라고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암세포만 귀신같이 찾아가는 미사일 몸체에다가 적을 박살낼 폭약을 달아놓은 건데요. 여기서 진짜 핵심 기술은 둘을 연결하는 링커입니다. 링커요? 네, 피를 타고 돌아다닐 때는 절대 안 터지다가 딱 암세포 안으로 흡수되는 그 순간에만 링커가 끊어지면서 폭약이 터져야 하거든요. 아, 그래야 주변 정상세포가 안 다치니까요. 인정받아서 얀센의 2조 2천억 원 규모로 기술 수출을 해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이 거대한 시장 잡으려고 대규모 성업 생산 시설 짓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치매 백신에 대사 통제하는 약에 유도미사일 항암제까지 어떻게 이런 엄청난 기술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걸까요? 과학자들 지능이 갑자기 확 높아져서 그런 건 아닐 테고요. 이 모든 신약 개발 속도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린 보이지 않는 강력한 엔진이 등장했기 때문이죠. 바로 AI, 인공지능이군요. 맞습니다. 옛날 신약 개발은 10년 넘는 시간에 1조 원 넘게 깨지는 지루한 마라톤이었거든요. 연구원들이 실험실에서 직접 약물을 섞어보는 웨트랩 방식이라 인간 두뇌로는 단백질 구조 예측하는 데 한계가 명확했어요. 근데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폴드가 단백질 3D 구조 예측 난제를 풀어버리면서 게임의 룰이 바뀌어버린 거네요. 이제는 실험실 피펫 대신에 슈퍼컴퓨터 안에서 분자 구조를 조립하는 인실리코 방식이 대세가 됐죠. 하나증권 리서치 보니까 글로벌 빅테크들이 여기 얼마나 사활을 거는지 보이더라고요. 엔비디아는 바이오네모라는 AI 클라우드로 수십억 개 화합물 데이터를 순식간에 시뮬레이션하고요. 구글 클라우드는 멀티오믹스 내놓고 생명체 내부 데이터를 통합 분석 중이죠. 마이크로소프트도 디지털 병리 기업 페이지랑 손잡고 이미지 기반 AI 모델을 만들고 있고요. AI가 단순히 어떤 화합물이 맞을지 예측하는 걸 넘어서서 임상시험을 어떻게 설계해야 실패를 줄일지까지 다 계산해냅니다. 이 AI 신약 개발 시장 규모 자체도 크지만 바이오 산업 전체의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게임 체인저라는 게 훨씬 중요하죠. 자, 오늘 우리가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분석한 이 방대한 자료들의 핵심을 요약해보면요. 결국 인류 의학이 병의 증상을 사후에 관리하던 시대를 끝내고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독성 단백질이 쌓이기 전에 미리 차단하고 유전자 수준에서 비만 스위치를 통제하고 복잡한 항암 메커니즘을 AI로 뚝딱 설계해내고 있잖아요. 질병의 근본적 통제와 예방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게 너무 실감납니다. 바야흐로 생물학의 영역이 공학의 영역으로 편입되는 기술적 특이점에 우리가 진입해 있는 거죠. 오늘 이 깊이 있는 정보들이 여러분께서 앞으로 뉴스를 보거나 미래 변화를 예측하실 때 아주 든든한 배경 지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 보실 만한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오늘 살펴본 기술들이 상용화돼서 AI가 완벽한 약을 설계하고 백신 몇 번으로 알츠하이머를 완전히 차단하는 2050년이 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와, 2050년이요? 만약 인간의 기억력 쇠퇴나 노화가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 돈을 주고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공학적 문제가 된다면 그때 우리가 정의하는 건강한 노년이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이 혁신적인 혜택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의학과 공학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변화하는 삶의 형태에 대한 우리의 철학적 사유도 발을 맞춰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아주 묵직한 질문이네요. 여러분도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본인만의 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동행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